많이 주식도 많이 오르고 돈도 많이 모였으면 하는데 일단 나에게 들어오는 돈부터 모이는 돈부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5663님. 돈줄 상담소 시작하기도 전인데 벌써 식은땀이 나온다고. 아니 저희가 꼭 이렇게 막 호통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9936님. 매주 목요일 머니 트레이너 나오시는 날 알람 맞춰놓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야 고맙습니다. 자 함께 만나보시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뭐 진땀까지 나신다니까 이게 저도 긴장이 되네요 이게. 아이 참. 아니, 좋은 이미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따뜻한 예. 이미지로. 예. 일단 여러분의 그 돈줄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네.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글을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에 말머리 상담소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내용이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재무 상황, 자산 상황 혹은 소비 습관 자세하게 적어주실수록 저희가 더 상담을 더 쉽게 자세히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그런 분들 위주로 또 저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소개되는 분들에겐 저희가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뭐 에어프라이어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받은 상담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40대 싱글맘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와 살고 있어요. 연봉이 적지는 않은데 막상 새 나가는 돈이 많고 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돈을 모아서 노후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이분이 2인 가구입니다. 2인 가구. 근데 연봉이 세전 기준으로 1억 4천이라고 합니다. 어유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게 네. 금액 듣고 웬 고민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1억 4천 버는 사람이 뭐가 고민이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분의 사례를 이제 떠나서 네. 소득이 많아도 네. 늘 뭔가 부족하다, 새 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정도면은 그 1억 4천이 세전 기준이거든요. 네. 세전 기준으로 1억 4천 정도를 버신다 그러면은 담세율이 아마 22에서 25% 정도는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면 아마 세후로 거의 850에서 900 정도 세금 떼고 받으실 것 같거든요. 상당히 사실은 소득이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2022년도 조세 현황을 가지고 나온 통계를 보면은 연봉 1억자가 상위 6%입니다. 연봉 1억 이상이 상위 6%요? 네, 6%. 그러니까 연봉 1억이 딱 그 백분율로 봤을 때 6% 정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근로자신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연봉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 보면 근로자라고 봤을 때 뭐 네. 이분은 뭐 거의 근로자들 중에서는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분이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야,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뭐 걱정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네네. 놀랍게도 고소득자일수록 돈 관리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라는 거는 이 일반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평균적으로 그 나이대에 있는 분들보다 연봉이 좀 높은데 라고 하는 분이 N잡에 관심이 많아요. 그 말인 즉슨 소득을 더 다양하게 그렇죠. 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일반적으로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좀 낮다 그러는 분들은 N잡에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양극화 하는데 사실은 양극화가 뭐 이런 거에서도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고민이다, 돈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 막상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뭐 고민도 있지만 사실 고민 아닌 것도 좀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돈 관리보다 돈을 버는데 소득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뭔가 물은 많이 부어 넣는데 저 밑에 새어져 있는 구멍을 당장 못 막고 있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일단 이분 사연을 저희가 먼저 좀 보내드렸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써주시긴 했습니다. 우선 뭐 간단한 총평부터 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대출 없이 수원에 구축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그 대출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수원 같은 경우는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28평 정도 아파트다라고 하면 이분이 이제 자산이 뭐 5억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보면은 차는 8년 된 4천만 원짜리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차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차를
자산으로 자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네네네. 어차피 차는 내구재로서 소비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씩 그 비용이 나가는 거고 지금 당장 내가 그 차를 팔고 뚜벅이가 되지 않는 한은 이게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라 머릿속에선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뽑아서 다 썼다 이렇게 쓰셨고 주식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합쳐서 한 4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이 양육비를 받으시나 봐요. 네. 100만 원 정도. 싱글맘이셔서. 그러니까 이게 850에서 900 정도의 본인 소득 외에도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있으니까 실제 소득은 거의 950만 원이라고 보는데 이 100만 원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통장에 계속 그냥 쓰지 않고 모아놓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를 보니까 이분이 일단 제가 모든 돈 관리에서 가장 기본은 네.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저축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 저축률이 얼마냐를 보면은 그분이 돈 관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 뭐라고 하셨냐면 410만 원의 저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험이 한 90만 원 정도. 그 안에가 아니라 저축으로 410만 원, 보험으로 한 90만 원 정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축이 410만 원이면요. 이분이 자기가 버는 소득 대비해서는 거의 한 48%고 많이 모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양육비도 사실은 100만 원 저축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그것까지 저축으로 따져서 계산을 총량으로 해보면 53% 정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축률 자체가 네. 절반 이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돈 관리가 아주 엉망인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듣기에는 이건 뭐 자기 자랑인가 돈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분은 진짜 고민이라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너무 큰 고민은 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저축이 일단 50% 정도가 된다는 것은 돈 관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 있는 분이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본인이 이제 이 저축을 뺀 나머지를 거의 다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인 가구가 지금 이제 뭐 양육비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거의 한 450에서 490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2인 가구가 소비는 많다. 490 가까이 최대로 쓰고 있다면 어떤가? 그러면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소득도 많고 저축도 많고 소비도 많고. 소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나무랄 정도로 적게 하는 분은 아니지만 이제 소비가 이제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축하고 보험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이분이 모아놓은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조금 젊었을 때 돈을 좀 펑펑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스스로. 네, 스스로. 그럼 한번 제가 총평을 해보면 40대 싱글맘인데 지금 자산이 한 5억 있는 거예요. 근데 이 5억은 그 사이에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도 있었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젊었을 때 펑펑 썼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해.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고소득인데 40대라고 한다면 뭐 40대 초반인지 후반인지는 밝히시는 않으셨지만 네네. 일단 경제활동이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 20대 한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는 네. 경제활동이 뭐 15년 이상은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고소득에 비해서는 자산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돈 관리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걱정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칭찬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약간 혼줄도 나옵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아마 생각하시겠지만 네.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돈이 모였어요. 자,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 월급을 300을 타는 사람보다 당연히 600, 700을 타는 사람들이 돈을 잘 모을 수밖에 없었다.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낮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것은 새롭게 발생하는 소득 대비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인데 고소득자일수록 자꾸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를 다 못해요.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4끼 5끼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돈을 잘 모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잉여 소득이 많고 잉여 소득이 잉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자본주의 마케팅은 우리 청취자분도 어떻습니까? 하이엔드 마케팅이에요. 뭐든지
비싼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구재, 소비재, 필수재와 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옛날에는 돈이 없는 사람은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먹고 네. 밥 좀 돈이 있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2만 원 3만 원짜리 먹었죠. 네. 차이가 얼마나 나죠? 두세 배? 예. 뭐 한 두 배? 이 정도밖에 안 나. 근데 지금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오마카세니 파인다이닝이니 뭐 희한한 것들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10만 원 단위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정말 돈을 적게 버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의 밥값만 해도 싼 거 먹는 사람 10,000원 먹는데 비싼 거 먹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 심지어는 20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모든 마케팅이 결국은 중간 소득자들한테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네. 고소득자한테 더 많이 더 많이 받아내겠다라는 마케팅이 지금 자본주의 마케팅이니까 지금 고소득자가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사연을 보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경제의 하나의 어떤 단적인 면을 보자면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지갑을 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차를 10대를 파느니 맞아요. 고가의 고급차를 2대를 파는 게 오히려 영업 이익에 훨씬 좋죠. 이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이엔드 마케팅이 누구를 노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저소득자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연봉은 좀 받는 편이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월급을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만 받으면 그냥 돈이 모였는데 네. 이제는 그 2배, 3배 연봉을 받는 분들이 써야 될 생활비가 2배, 4배, 3배 비싸진 거죠. 레벨이 더 높아져서. 레벨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자동차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급 차종, 맞습니다. SUV 차종이 더 많이 팔리면서 이익률이 올라가는데 네.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중산층도 조금 더 비싼 차를 타는 거고 맞습니다. 아니면 고소득자들은 더 고급 차종, 더 비싼 차를 사게 된다. 야 조심해야겠습니다. 이게 사실 고소득자들이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닥스 효과도 생기고 맞아요. 좋은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써봐야 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총 수요가 늘어나려면 이 서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평균 저소득자들까지도 지갑을 열어줘야지 된다라는 게 원래 뭐 어떻게 보면은 경제 원칙인데 사실은 얘기할 때는 우리가 꼭 이제 우리가 절약 절제 얘기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아유 맨날 그렇게 돈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라 경제는 누가 살리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개인 경제와 국가 경제를 같이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개인 경제와 국가 경제, 국가는 말이죠. 정부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끝없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개인 경제가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도 대출에 대한 완화의 기조에서 약간의 그 총량적으로 그 부채에 대한 규제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를 생각하더라도 우리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과소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새는 돈을 잘 막아야 된다. 그리고 김성진 님을 비롯해서 상위 3% 얘기를 왜 나머지 97% 청취자를 위해서 방송하느냐라는 멘트도 있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도 있겠고 네. 또 하나하나 여러분이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마 이 청취자분의 얘기가 의견이 사실은 그 기본적인 생각이긴 해요. 왜 이게 상위 3%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언젠가 그 위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야죠. 그리고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고민이 더 늘어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소득이 좀 높아지고 좋아지면 막 무조건 이렇게 생활이 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민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근데 뭐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해서 자포자기 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우선은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일하느라 또 아이 보느라 이 재무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그럴 수 말씀을 하시는데 있죠. 예. 그러면 소비, 소득, 자산, 대출 이거를 관리하고 체크해야 할 주기가 좀 필요할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열어본다라든지. 맞아요. 뭐 한 주에 한 번 열어본다든지. 예. 자, 여러분도 이런 거 고민이 많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돈 관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분들은 막 엑셀 같은 데다가 막 매일 입력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막 통계를 내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막 가계부를 적으면서 맨 이렇게 숫자를 들여다보시는 분도 있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단 어떤 시스템 위에 돈 관리를 올려놓은 다음에 사실은 잘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 그 시스템이 뭐냐. 자동으로 돌아가는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쓰는 습관을 가지면 돈 관리를 그다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안 해도 돼요. 먼저 떼내서 저축부터. 왜냐하면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자유적금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자 월급날이야. 이번 달은 어떻게 저축을 얼마나 할까? 파킹 통장으로 돈을 얼마나 붙일까? 자유적금 통장에 얼마 돈 넣을까? CMA 얼마 넣어놓을까? 뭐 이런 걸 고민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20만 원 넣을까? 30만 원 넣을까? 네. 자, 이게 벌써 이제 내가 버는 돈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이제 상여금 때문에 달라지는 분들이 돈 관리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이거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정기적금을 평균치에 맞게끔 해서 선저축이 먼저 월급 받으면 나가도록 하고 남는 예산을 쪼개서 쓰는 방식을 취하시면은 네. 사실은 그렇게 막 돈 관리에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벌 때가 돈 관리가 힘듭니까? 아니면 옛날에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타서 쓸 때가 돈 관리가 힘듭니까? 용돈 타서 쓸 때가 돈 관리하기가 편해. 왜냐하면 어차피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한 달을 3만 원 이내로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머리는 명쾌하거든요. 뭐 네. 불편한 건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돈 관리를 걱정해서 막 이렇게 너무 뭐 엑셀을 보고 이렇게 막 들여다보고 하시는 분들 사실은 선저축으로 딱 누울 자리를 없애고 예산을 가지고 하시면 좀 쉽다는 거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양육비 100만 원에다가 정기저축 410만 원을 일단 선저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남는 돈이 뭐 이제 42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420만 원 정도를 이제 자동으로 남는 돈을 사용하고 70만 원 정도를 이제 계절 지출 통장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 원, 자 490만 원 중에 420은 쓰고 70만 원 정도는 계절 지출 통장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월급날 행동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동이체로 저축 빠져나간 거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420만 원을 소비 통장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월급 통장에서 예산 가지고 쓰고 그리고 70만 원은 이제 계절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여행이나 명절이나 이벤트나 이런 어떤 특별한 계절에만 나가는 돈 미리 따로 이렇게 빼놔야 되는 거죠. 이제 좀 있으면 5월 아닙니까? 네. 예, 좀 있으면 5월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에? 예. 돈 많이 나가죠. 돈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절 지출을 안 쌓아놓고 있으면 5월에 저축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분이 돈 관리를 걱정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게 좀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살짝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식비요. 네, 식비 나가는데 예산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이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외식비, 문화 레저비, 그다음에 쇼핑비. 이분 같은 경우는 교육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나눠 놓으면은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쓸 때 머리가 명쾌했던 것처럼 딱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릴 적에 뭐 문방구 가는 돈 얼마, 떡볶이집 가는 돈 얼마, 하루에 1,000원씩. 이대호 기자님 그렇게까지 아주 아니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참 소비 습관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릴 적부터 이게 구축이 되기도 하고 또 젊은 시절에 쓰던 습관이 또 나이 들어서도 남아 있기도 하고 네네네. 또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년에 한 번씩 보너스가 나왔다. 연말 보너스가 나왔다. 아니면 식당을 하다가 유독 3월에 매출이 확 올라갔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렇죠. 이럴 수 있죠. 그러면서 맞아. 내가 필요했던 거 지금 좀 사야겠다. 봄 옷도 그렇고 아니면 에어프라이어가 너무 좀 오래됐는데 이번 달 매출이 좋았으니까 이거 바꿔볼까. 이런 생각들 하게 에어프라이어기는 우리 여기 그 돈줄 상담소에다가 사연을 보내서 받아야죠. 그걸 왜 삽니까, 여러분? 자.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이제 살짝 있었는데 또 이제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키우다 보니까 교육비에 대한 문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교육비로 얼마를 쓰는가 봤더니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고소득자예요. 900만 원이고 아이 한 명을 키우는 싱글맘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걸 보면 아직 4, 5학년은 아닐 것 같고 네. 1, 2, 3학년? 한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학년. 자, 150만 원을 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150만 원. 초등학생 저학년 한 달 교육비가 150만 원.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다 20살 넘어가지고 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물론 모든 것들은 다 소득에 걸맞는 소비가 돼야 되니까 이분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라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라는 걸 감안했을 때 네. 교육비 150만 원은 어떻게 좀 과한가요? 어떤가요? 우리 이대호 기자님도 아이들 키우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좀 과하죠. 한 명인데. 한 명인데. 예. 예, 그래서 아마 여러 명이었으면 좀 이렇게 많이 못 시켰을 수도 있는데 한 명이라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아이들 사교육비라는 게 보통은 중고등학교 가면은 입시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공부다 그러면 그 공부, 영어, 수학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얘가 뭐 예술 쪽에 음악이나 뭐 체육을 한다면 그쪽으로 입시에 맞춰지는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것은 아직 얘가 어디의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것저것 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얘가 미술을 잘할 수도 있고 체육을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 시키다 보니까 요맘때가 상당히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먼저 이분보다는 조금 아이를 먼저 키웠던 선배로서 보면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그 학교에 요즘은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시험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대호 기자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별한 평가가 없다면서요. 뭐지 중2 때부터 좀 시험 본다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평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 즈음 되면 아이들이 무엇에 소질이 있고 잘하는지는 사실은 나타나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당연히 조급하죠. 얘가 뭐 공부 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예체능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또 기타 다른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때 어떤 약간 실험적으로 네. 학원을 여기저기 너무 많이 보내시는 게 아닌가. 이것도 필요해 보이고 뭐 로봇 코딩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이제는 로봇 수영도 코딩까지 필요해 합니까?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여기서 뭐 비용을 절약해라 줄여라라는 내용보다는 네. 교육은 어차피 줄이라고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세요. 이건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니까. 굳이 조언을 하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시키는 건 좋지만 과연 이걸 아이하고 상의를 한 거냐를 물어보고 싶어요. 아이가 자 태권도, 미술, 피아노, 뭐 영어, 수학 자 이거 가는 거 너 좋아하느냐 재밌느냐 너가 이것이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라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아니 물론 아이들은 당연히 안 가 싫어 안 할래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진지하게 여러 번 대화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그럼 이 5개, 6개 중에 네가 꼭 3개를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면 너는 어떤 거를 더 우선순위로 생각해? 이렇게 대화를 자꾸 시도를 해서 그 이 아이의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학원을 보내면 아이도 좀 책임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를 보낸다는 거는 거의 아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9936님이 저학년 아이가 그런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고. 근데 예. 제가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예. 저희 그 큰 누님이 독일에 계시는데 이제 뭐 저희 조카가 다 컸지만 뭐 거의 30살 네. 됐지만 네. 5살 때부터 그 외부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네 방 사용해도 되니라고 물어보고 5살 먹은 애한테 허락을 맡아서 사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5, 6살 먹은 애가 뭐 그걸 그 의견을 자기가 내겠느냐는데 어려서부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의견을 물어보고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습관을 가지면 아이들이 자기 의견이 생기는 건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8, 9살, 10살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들 분명히 자기 의견이 의견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물어 버릇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그 하도록 길들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의견을 좀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네, 근데 또 맞습니다. 하나가 이분의 사연이 이제 싱글맘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무래도
연봉이 1억 4천이면 분명히 근로 시간이 길 겁니다. 맞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더더욱이 왜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올 때까지.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잘 그러다 보면 뭐 돈이 당연히 이제 이분 제가 이걸 돈을 줄여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도 이제 아이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어떤 구조적으로 이분이 일을 굉장히 오래 어떻게 보면은 뭐 땡 6시 하고 퇴근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어쩌면 약간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이 아이 장난감, 아이와 키즈 카페 가는 거, 또 아이와 노는 비용이 뭐 한 23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고 네. 또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애들 만날 때도 애 엄마들도 같이 어디서 만나고 차 한잔하고 이런 비용들이 매달 이렇게 몇십만 원씩 또 나가신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건 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돈 걱정이 이렇게 일반인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이 그게 뭐가 절반이나 고소득을 그렇게 높은 소득을 올려서 절반이나 저축을 하고 있는데 뭐가 고민이야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분이 그만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하고 싶은 욕구나 열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써주신 내용을 보면은 뭐 생필품 15만 원, 교통비 15만 원, 그 다음에 통신비 12만 원 우리가 듣기에 전혀 뭔가 과소비의 어떤 느낌이 드는 항목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돈 관리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통장 관리를 통해서 해놓고 너무 과도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근본적으로 첫 번째 우리 사연에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을 네.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소득자라는 얘기는 아마 회사나 이런 데서도 아주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약간은 좀 일반적인 일보다는 전문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노후 준비라는 건 이분의 사회 활동이나 정년이 연장되는 노력, 자기 개발, 자기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고,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재테크가 돼야 되는데 아하. 재테크는 사실은 이분의 입장의 노후 준비에서는 약간 거들 뿐이지.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는 밝혀주시지 않았지만 본인의 일을 좀 더 성장시키는데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누구나 네. 마찬가지고 네. 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당연히 재테크가 성공하면 노후가 편안하고 재테크가 실패하면 노후가 불안하고였는데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재테크를 성공한다고 해서 노후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테크도 물론 중요는 한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잡이 성장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몰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하.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의 고민을 조금 더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통장 3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전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통장 3개. 우리 청취자분들 통장을 몇 개를 사용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3개 정도를 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월급 통장. 월급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고 거기서 저축이 자동이체로 빠집니다. 네.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료 90만 원에 저축 410만 원이 빠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긴급한 경조사나 긴급 필요 자금이 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아이가 뭐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비자금 통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이거 따로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수지. 저수지 통장. 네, 기억나시죠? 저수지 통장. 저수지 통장은 수위가 중요해요. 수위. 너무 많이 꺼냈어가지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라버렸어요. 네,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뭐 상여가 나온다, 수당이 좀 더 나왔다, 여유가 있을 때 월급 쓰지 말고. 받았을 때 그 달에는 무조건 그 저수지 통장의 수위를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로 바로 에어프라이어 살 게 아니라 그렇죠. 저수지 통장에 넣어놔라. 그렇죠. 그리고 저수지 통장의 수위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월소득 평균 1배 정도.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한 7, 800 정도가 예비자금 통장에 있으면은 웬만한 긴급 지출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1년에 적어도 한 7, 800만 원 정도는 여행이나 뭐 이런 이벤트에 사용하신다라고 썼어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갈 생각이고 동남아 300,
미국, 유럽 1,000만 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고 번갈아 갈 예정이다. 그러면 한 번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가고 한 해는 네네네. 한 해는 한 3,400만 원 들어서 가고 그러면 1년에 700 아닙니까? 그렇죠. 700, 80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년에 계절 지출 통장에 넣어놔야 될 그 계절 지출 통장의 수위는 월 소득의 1배예요. 이것도. 아하. 그럼 이분 같은 경우 한 800, 900이죠. 800, 900 중에 여행 경비가 한 700 정도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정도를 매달 통장에 계절 지출 통장에 넣어놔야 되느냐. 한 달에 한 70, 80만 원 정도는 쌓아놔야 되는 거죠. 아, 이것도 그러면은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저축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계절 지출 통장에 이분처럼 70, 80을 보내서 1년에 한 800, 900을 넣어놓는다. 그럼 800, 900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자 여행 경비로 700 쓰죠. 아, 뺏어 쓰고. 그리고 또 명절에 좀 써야죠. 다시 채워 넣어야 네, 되는. 이러니까 아. 계절 지출이라는 거 안에 사실은 우리가 이벤트 자금도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오늘 날짜가 우리가 3월 21일이잖아요. 네. 이제 좀 있으면 4월이고 곧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오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이벤트가 많아요. 네네. 예, 아시겠지만은 아마 그때 가면 제가 또 다루게 될 거 가능성이 높겠지만 예. 미리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2024년도 1분기 지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실 봄과 여름이라는 계절이 과소비의 계절이거든요. 1월, 2월, 3월에는 사실 그렇게 돈 쓸 일이 없어요. 네. 야외 활동 별로 안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봄에 꽃 피고 또 바깥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또 5월 되면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또 뭐 있죠? 스승의 날 있죠. 스승의 날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부부의 날도 있고요. 좀 분산하면 안 됩니까? 네. 뭐. 아, 이거 왜 이렇게 5월에 다 몰려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계절 지출 통장에 미리 세이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가서 그냥 5월에 아,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은 이게 낭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도 계절 지출과 예비자금 통장과 월급 통장을 분리를 해놔야 된다. 네. 그러면 그 카드값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거는 그냥 월급 통장에서 월급 빠져나가는 통장에서 걸로. 하셔도 되고 통장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소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로 옮기셔도 돼요. 근데 요즘은 뭐 통장을 막 만드는 게 막 너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있는 통장에서 하신다면 필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월급 통장, 예비자금 통장, 계절 지출 통장 요 세 가지는 꼭 있으셔야 된다. 아하. 이런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은 아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정년 연장을 통해서 평생 그 노후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만 원짜리 적금을 여러 개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치고 싶다라는 또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던 것 연결했습니까? 같은데 예.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30, 50, 20 막 이렇게 하면 네, 뭐. 만기가 자주 돌아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면 기분은 좋은데 문제는 그 만기에 돌아오는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볼륨이 이렇게 금액이 크질 않으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왜 내가 저축하는 거지? 나 노후 자금을 위해서 조금 더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였는데 30, 20, 50 저축하다 보면 하나 정도는 요것도 내가 좀 쓰고 싶다. 이렇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회가 될 때 한번 합쳐서 뭐 한 건, 두 건 정도로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고삐가 풀린 거죠. 그 돈에. 그렇죠. 목적을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자, 이분이 또 뛰쳐나올 수도 무슨 있고. 걱정을 얘기를 하셨냐면 네. 그 식비 얘기를 하셨어요. 식비 얘기. 지금 평균 식비가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조금 많다고 느껴서 줄여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2인 가족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초등학생 이대호 기자님 저하면. 보시기에는 110만 원 2인 가족. 아이가 뭐 어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먹진 않겠지만 어때요? 110만 원. 글쎄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즘에는 그렇죠. 일단 어디 식당만 나가도 몇만 원은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근본적으로 지금 돈 관리에 대한 걱정이 많아. 내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식비가 유독 이제 이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식비가 유독 걱정인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보통 엔겔 지수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엔겔 지수는 원래 내가 쓰는 총 지출 대비 식생활비의 지출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 총 지출 비용이 얼마인지 식비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까 봐 그냥 총 소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구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1인 가구다 그러면 30% 넘으면 안 됩니다. 90만 원이요. 예. 그 정도 넘어가면 안 되고요. 300에서 500이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더 낮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엔겔 지수는 떨어지니까. 이거는 1인 가구 1인 가구 기준. 근데 1인. 이제 그럼 2인 가구, 3인 가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다가 5%씩 증가시키면 돼요. 아 곱하기 2 곱하기 3이 아니라. 네. 곱하기 2가 아니라 5%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00만 원인 1인 가구가 30%였다 그러면 300만 원 소득의 2인 가구다 그러면 35%. 네. 300만 원의 3인 가구다 그러면 40%.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인 분은 한 25% 정도 쓰는 게 적당하고. 그러니까 5% 포인트로. 그다음에 500에서 700 이상 번다 그러면 20% 정도 쓰는 게 적당하고. 근데 이분이 지금 850, 900인데 7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15에서 20%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15%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15에서 20% 적용한다 그러면 한 120에서 170 사이 정도. 식비는 많이 안 쓰신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분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땐 고민을 조금 번지수가 좀 잘못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이 아니라 이 정도 쓰는 건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시락도 싸갖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관리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끝내기 전에 이거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분이 아까 저축을 여러 가지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한켠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이너스, 한쪽에서는 저축으로 플러스. 이거를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게 낫습니까? 안 쓰는 게 낫습니까? 저축을 하나 푸는 게 낫습니까? 어떻게? 사실은 해야 돼요? 이분이 저희한테 보내준 사연에서는 850, 900 벌어서 410만 원 저축하고 나는 나머지 한 490 씁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말하는 통장 관리대로 통장을 쓰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한쪽에서는 저축을 하고 한쪽에서 마이너스가 나서 더 쓴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마이너스가 난 부분만큼 저축해서 빼줘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보면 이분은 아마 410만 원 저축을 하고 490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이너스 나는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는 310만 원 저축하고 사실은 490이 아니라 590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일단 없애셔야 돼요. 이분이 돈 관리가 되려면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야 된다. 마이너스 통장에는 일정한 금액을 자동이체로 송금을 하셔야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보너스가 나오거나 사기업 나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하든지. 네. 예.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들고 있다는 얘기는 저축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마이너스를 내고 있으니까 나는 저축 410만 원 해 라고 마음 먹고 있으나 그 저축이 410만 원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열려버릴 수 있는 수도꼭지처럼. 그렇죠. 예, 근데 그 아예 저 밑에 있는 밸브를 잠가버려야 된다. 맞습니다. 아, 그러게요. 요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고민을 하는 지점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의 사연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 KBS 내에 있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산이라든지 소득, 소비, 저축 이것도 항목별로 좀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선정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선물도 같이 드린다라는 거 선물 받으시면 여러분의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